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는 디오니시오와 그의 아내 델마는 5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의 자녀들 중 제클린과 마리조이가 있었습니다. 성인이었던 제클린과 마리조이는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성실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97년 어느 날 자매에게 불운이 찾아왔고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7년 7월 16일 수요일, 대학 졸업 후 실직 상태였던 제클린은 사회보장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이른 아침 사회보장국으로 향했습니다. 제클린의 동생인 마리조이는 대학생이었고 당시 방학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며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막내 동생을 등하교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델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종종 신도들을 집으로 초대해 모임을 갖곤 했었죠. 매주 수요일은 그녀가 저녁 기도를 위해 교회 신도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마리조이는 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사회보장 카드를 발급받은 제클린은 집에 전화를 걸어 마리조이에게 아얄라몰로 쇼핑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얄라몰 3층 오락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리조이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언니와 함께 쇼핑하기로 약속했다며 늦어도 오후 10시까지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허락받은 마리조이는 재빨리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9시부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도 자매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딸들이 폭우 때문에 택시를 잡지 못해 쇼핑몰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차를 몰고 두 여동생을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큰아들은 쇼핑몰에 도착한 후 동생들을 찾아보았지만 동생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여동생과 엇갈려 여동생들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 또한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갈피를 잡지 못한 어머니는 자매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들을 만났는지 물었지만 누구도 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죠. 자매는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친척들과 자매의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자매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하였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매의 실종자 포스터를 대량 배포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인 7월 18일, 로디라는 남성은 세부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타나완 계곡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언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계곡 바닥의 주황색 천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젊은 여성이 이미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로디는 뉴스를 통해 자매의 실종 정보를 봤었기 때문에 자매가 입고 나갔던 옷이 떠올랐고 주황색과 동일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여성이 자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그래서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 여성은 마리조이로 밝혀졌습니다. 주황색 셔츠는 올라가 있어 상체가 드러났고 얼굴과 목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으며 바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영향으로 손과 발은 약간 부패한 상태였고 곳곳에 타박상이 남아 있었으며 불행히도 명백한 성범죄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관은 마리조이의 사인이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리조이가 발견된 곳에는 150m 높이의 절벽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마리조이가 그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그녀의 시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리조이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클린 역시 동일범에게 살해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마리조이가 발견된 곳 근처에 제클린도 있을 수 있다고 믿었고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제클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죠. 이어 경찰은 세부와 인근 지역에 강력범죄자 25명을 선별해 한 명씩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빠르게 한 명씩 제외되었고 2달이 지나서야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1997년 9월 15일 경찰은 당시 19세였던 파코를 자매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죠. 파코는 세부에서 부유하고 저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증조부인 세르히오는 1944년부터 1946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기도 했었죠.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부와 인맥으로 파코는 풍요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파코는 막내였으며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 당시 파코는 마닐라 케손시티의 요리 학교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고 6명의 사복 경찰에 의해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케손시티 경찰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파코에게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았죠. 이후 파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차마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해 누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나는 파코의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사에게도 체포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면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코의 누나는 브로커를 통해 경찰이 파코를 체포할 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파코를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파코 누나는 경찰이 범인을 잘못 짚어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파코가 체포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서에 연락해 조속히 파코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었죠. 파코의 누나는 훗날 인터뷰에서 파코는 절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말했고 자신이 아는 한 파코는 자매들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협상 끝에 변호사는 파코를 면회할 수 있게 되었고 파코는 변호사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자매를 만난 적도 없다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파코는 사건이 발생한 이틀 동안 캐선시티에 있는 요리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세부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코 누나는 파코의 주장을 통해 경찰이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다고 확신했고 파코를 체포할 때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코를 풀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이 부적절하게 체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파코를 석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러나 파코는 반드시 세부로 돌아가 세부 경찰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파코의 가족은 파코에게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혐의가 풀릴 때까지 세부에 머물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죠. 그러나 세부로 돌아온 파코는 자신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파코가 자매를 살해한 흉악범으로 묘사하고 있었죠. 세부 경찰이 공개한 사건 정보에 따르면 파코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파코의 주장에 따르면 1997년 7월 16일 캐손시티의 요리학교에서 수업 중이었고 중간고사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파코는 오전 8시에 학교에 도착한 후 수업을 들었고 그날 오전 11시 30분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간고사를 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파코는 학교 친구와 오후 6시 30분까지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 7시경 파코는 그 친구와 함께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다른 친구가 파코를 데리러 왔고 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술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췄으며 심지어 단체 사진을 여러 장 찍기도 했습니다. 파코는 다음 날 새벽까지 놀다가 17일 오전 2시 45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죠.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파코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500km 이상 떨어진 세부로 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파코는 세부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세부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 비행기의 착륙 시간은 7월 17일 오후 5시였습니다. 그는 18일부터 21일까지 요리학교가 임시 휴교한 데다 20일은 어머니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세부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경찰은 파코의 증거 조작을 의심하고 있었죠. 파코가 주장한 수업은 선생님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파코만 유일하게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사진을 조작된 사진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 사진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은 파코가 오후 10시에 친구들을 만나 술집에 가지 않았고, 오후 6시 30분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비행기를 타고 세부로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케손시티에서 세부까지는 5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러나 모든 항공사 모두 7월 16일 승객 명단에 파코의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파코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세부에 도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파코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먼저 자매의 어머니 델마는 봄부터 파코의 친구 조스만이 각각 제클린과 마리조이에게 구애해왔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델마에 따르면 파코와 조스만은 중학교 때 제클린과 마리조이를 만났고, 그 시기 그들은 자주 만났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1996년 여름, 네 사람은 서로의 친구로 인해 다시 연락하게 됩니다. 델마는 제클린과 마리조이가 여러 차례 파코와 조스만에게 스토킹 당하고 괴롭힘 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코는 마리조이의 남자친구에게 그녀와 헤어지라며 위협하기도 했었죠. 어머니는 두 딸이 파코가 두렵다고 말했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코는 어릴 때부터 장난꾸러기였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종종 말썽을 피우기도 했었죠.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여학생들을 괴롭혔고 1995년 17세 때 파코는 소년범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96년 9월 25일 파코는 동갑내기 친구 3명과 자신의 차를 몰고 자신이 좋아하던 소녀를 강제로 태우려 했었습니다. 다행히 소녀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소녀는 화를 면할 수 있었죠. 따라서 경찰은 파코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조스만은 자매에게 구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범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파코와 조스만의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탐문과 조사를 통해 파코가 주모자 그리고 공범 7명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부경찰은 1997년 9월과 10월 사이에 용의자 8명을 모두 체포합니다. 루시아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 부유층 출신이었죠. 이들은 체포된 후 파코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코는 조스만과 로엔을 몇 번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자매 실종 다음 날인 7월 17일 이른 아침, 파코 가족 농장 근처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굴착기를 동원해 파코 가족 소유 농장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헤쳐도 끝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파코 가족은 경찰의 무분별한 발굴과 농작물 훼손에 크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강도 높은 신문 끝에 1998년 5월 8일 루시아는 결국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8명 중 가장 먼저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루시아는 범행 이후 고통과 후회 속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매의 악몽을 꾸었고 결코 도망갈 수 없었다고 말했죠. 또한 그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자백할 테니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시아는 먼저 범죄에 연루된 7명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처음 만난 사람은 조스만이었고 두 사람은 1991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스만은 신분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진지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1994년 루시아는 오락실을 드나들다 우연히 로엔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로엔을 통해 앤서니와 앤드류 형제를 소개받았고 1997년 4월 로엔과 앤서니 앤드류 형제를 통해 루시아는 파코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루시아는 종종 그들의 심부름을 도와주곤 했었죠. 카노와 알리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7월 15일 오후 루시아는 한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우연히 로엔을 만났습니다.
로에는 루시아에게 내일 오후 9시에 아얄라몰에서 큰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루시아는 그 큰일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춤을 추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죠. 다음 날 루시아는 제 시간에 아얄라몰에 도착했지만 약속 장소를 잘못 찾은 것인지 이후 10시 30분 아얄라몰 뒷문에서 조스만과 로엔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루시아를 흰색 차에 태웠고 루시아는 자동차 번호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은 조스만이 맡았고 그는 아얄라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루시아는 백미러를 통해 빨간색 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누가 타고 있는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자신이 타고 있는 흰색 차량과 빨간색 차량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이때 루시아는 두 여성이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는 그들이 제클린과 마리조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로웬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자매에게 술을 마시자며 헌팅을 시도했지만 자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로웬은 마리조이의 손을 잡았고 차에서 내린 조스만은 제클린의 손을 덥석 잡은 후 자매를 흰색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로웬은 자매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고 조스만이 재빨리 운전해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루시아는 모든 과정을 조수석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매는 저항했고 그러자 로웬은 자매에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웬은 루시아에게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테이프를 건네주라고 말했고 이어 로웬은 자매의 입을 테이프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디선가 수갑을 꺼내 한 팔씩 자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그들은 렌트할 승합차를 찾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우선 세부 외곽에 위치한 조스만의 안전가옥에서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두 대의 차는 은신처 앞에 멈췄고 루시아는 그때 그 빨간 차에서 파코와 앤서니 형제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매를 방으로 데려갔고 조스만은 루시아가 방해가 된다며 앤드류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대략 20분 후 양쪽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자매를 데리고 나왔고 이전과 같이 흰색과 빨간 차에 나눠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그들은 마침내 승합차를 빌렸습니다. 루시아는 그 승합차의 주인이 알리였고 운전자는 카노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스만은 여전히 흰색 차를 몰았고 나머지 사람들 모두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빨간 차는 버스터미널에 남겨두었고 일행은 남쪽으로 운전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에 로엔은 차에서 내려 바비큐와 술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타나완에 도착한 후 절벽 앞에 차를 세우고 야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엔은 제클린만 따로 차에서 끌어낸 후 그녀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했고 4명이 그녀를 에워싸고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스만은 파코에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이제 마리조이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스만이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파코는 마리조이에게 몹쓸 짓을 하였죠. 15분 후 차에서 내린 파코는 다음은 누구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로엔이 두 번째로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로엔의 뒤를 이어 앤서니, 카노, 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차에서 나올 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스만은 차에서 마리조이를 끌어내렸고 이제 제클린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조스만은 차에서 20분간 머물렀고 그는 차에서 나온 후 다음은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이번에 자신이 차에 들어갔고 결국 제클린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앤드류가 들어갔다고 말했죠. 동시에 로엔과 알리는 마리조이를 절벽에서 밀었고 루시아는 절벽의 높이가 100m는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클린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 차에서 쫓겨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8명 모두 차에 타고 있었고 그들은 제클린을 따라가며 더 빨리 도망치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클린은 붙잡히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세부로 돌아왔습니다. 루시아는 세부에 도착한 후 그들이 내리라고 해서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후 그들 7명이 제클린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죠. 루시아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된 후 그는 대중의 눈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감하게 진실을 폭로한 영웅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매의 어머니인 델마도
루시아를 여러 번 면회했고 폭로한 것에 감사하다며 그를 용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루시아는 더 이상 언론에 비난받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자매를 살해한 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7명 중 5명은 루시아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고 조스만과 로엔만 루시아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루시아의 증언이 명확하고 상세하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루시아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 증인은 전부터 파코를 알고 있었는데 파코가 마리조이에게 구애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오후 8시경 아얄라몰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코가 자매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조스만은 파코를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진술했죠. 아얄라몰 경비원은 오후 10시경 파코와 조스만이 자매와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투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파코와 조스만은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며 항변했습니다. 바비큐 식당 주인은 7월 17일 오전 3시 30분 로엔이 흰색 승합차에서 내렸고 차가 아주 가까이 주차돼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여자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7월 17일 이른 아침 타나완에서 그들을 본 목격자까지 등장합니다. 목격자는 7일 오전 5시경 절벽에서 2명의 남성이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그는 단지 쓰레기를 버리는지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대부분은 루시아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율하여 루시아에게 면책권을 주었고 이제 그는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1999년 5월 5일 판사는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7명의 피고인에게 제클린과 마리조이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리조이를 살해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으며 제클린의 행방이 불분명해 7명 모두에게 살인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클린과 마리조이를 납치하고 불법 구금한 혐의는 인정돼 7명 모두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루시아는 증인이라는 이유로 면책권을 받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매의 부모님 역시 판결에 만족하지 못해 검찰에 계속해서 항의했고 7명 모두 사형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만을 품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결국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코의 요리학교 교사와 반 친구 등 35명은 사건 당시 파코가 세부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너무 많은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소수의 인원만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필리핀 법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1996년 초 미국에 있는 동안 절도 및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미네소타 법원에서 그는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는 증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루시아가 반대 신문하는 동안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판사는 이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항의했고 마틴 판사는 변호사 전원에게 법정 모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7명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재판 일정은 촉박했고 일부 피고인의 변호사는 재판 전날에 배정받아 사건 파일을 숙지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배심원단이 없기 때문에 재판과 판결은 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재판 절차는 규범화되지 않았고 판사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7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결국 이 판결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3일 고등법원은 7명에게 강간과 살인죄를 추가했고 앤드류를 제외한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앤드류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고 그는 여전히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는 여러 증인들을 통해 7명 때문에 마리조이가 절벽에서 추락한 것이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클린을 살해한 후 시신을 숨겨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루시아의 증언을 모두 믿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7명은 유가족에게 총 500만 페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대중은 1심에서 항소까지 여러 면에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제클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클린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재판부는 7명에게 제클린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죠. 경찰은 루시아가 자백한 범행에 사용된 승합차에서 자매의 머리카락이나 혈흔, 지문 등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승합차에서는 알리와 카노, 그리고 이번 사건과 무관한 그들 친구들의 생체 흔적만 발견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아얄라몰에서 자매를 납치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경찰이 2대의 차를 발견했는지, 발견되었다면 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정보도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사건 종결 후 승진과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2005년 11월 이 사건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언론과 익명으로 인터뷰에서 자신은 파코가 범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아가 범행을 자백한 뒤 델마는 종종 그에게 면회를 갔으며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재판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루시아의 교도소 동료는 출소 후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루시아가 신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흉터로 덮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시아가 고문당해 자백을 강요받은 것 같다고 밝혔죠. 1심 재판이 끝난 지 5개월 만인 1999년 10월 7일 67세의 마틴 판사는 한 호텔방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틴은 아내와 이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두 아들은 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총과 탄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유서도 남아 있었죠. 마틴의 일부 친구들과 아들은 극단적 선택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마틴의 친척들은 극단적 선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마틴은 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70세가 될 때까지 일한 후 은퇴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죠. 또한 친척들은 부검 보고서에서 마틴의 손목과 발목에도 부상이 남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마틴이 자매 사건에 휘말려 살해당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담당하는 전국 고등법원 판사 중 한 명이 델마의 친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매의 아버지인 디오니시오는 사건 발생 전 세부에서 지하세계 사업가와 협력하여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의 회사는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1997년 7월 말 디오니시오는 마약 관련 문제로 청문회에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았었죠. 자매는 공교롭게도 디오니시오가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살해되고 실종되었고 결국 디오니시오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누군가 디오니시오를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자매를 살해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었죠. Soy Paco Larrañaga, soy un español, 8 años llevo en un cárcel aquí en Filipinas y soy inocente. Me han condenado a muerte por un crimen que no he hecho. En mi juicio no he podido testificar. No me querían escuchar. Por favor, escúchame. Siento mucho para la familia Chong. Pido al gobierno español y a la Unión Europea, por favor, escúchame, ayúdame. Por favor, no me abandonéis. 2005년 11월 당시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는 가족들의 거듭된 청원으로 7명의 피고인들을 만났습니다. 사건 내용과 재판 내용을 알아본 글로리아는 그들이 무죄라고 믿었고 그들 모두에게 구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리아는 곧 약속 아닌 약속을 지켰고 2006년 부활절을 맞아 그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앤드류를 제외한 6명은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죠. 이들에게 사형 폐지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지만 파코의 기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필리핀과 스페인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필리핀이나 스페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두 나라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 복역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파코의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었으며 파코는 당연히 필리핀과 스페인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코는 이제 필리핀을 떠나 스페인에서 복역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파코 부모님은 필리핀 사법부의 신뢰를 잃었고 파코가 옥중에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아들을 스페인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법 절차를 거친 후 마침내 파코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2013년 여름, 파코는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을 받은 후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코는 한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되었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 매우 기뻤습니다.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6명 중 조스만과 알리, 그리고 카노와 앤드류는 모범수로 2019년 8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델마는 여러 매체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여론 공세에 저항하지 못한 가석방위원회는 앤드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가석방 허가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7명은 지금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결함이 많았다며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부 사람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7명의 정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7월 몇몇 네티즌들은 델마 가족으로 의심되는 그들의 가족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제클린과 마리조이와 비슷한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현재 신분을 숨긴 채 캐나다로 떠났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머니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자매가 살아있으며 7명의 결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델마는 루머라고 일축했고 제클린이라고 믿는 여성은 자신의 막내딸이며 마리조이라고 믿는 여성은 며느리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부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대중의 관심과 열띤 토론의 주제로 남고 말았습니다.